안녕하세요. 원가관리사 2급 18번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부문별 원가계산 첫 번째 시간입니다. 내용으로는 원가 배부의 목적, 원가 배부 기준 결정 시의 지침, 부문별 원가계산 절차, 보조부문 원가의 배부, 보조부문 원가의 배부 방법, 제조부문 제조간접비의 배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제7장 부문별 원가계산입니다. 자, 원가 배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원가 배부의 목적을 살펴보면 원가는 원가 대상, 즉 그 목적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제조업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이 됩니다. 자, 이 제품 또는 이제 공정이 되기도 하는데 제품 또는 공정에 대해서 추적 가능하면, 그래서 traceability라고 하는데요. 추적 가능성에 따라 직접 원가가 되기도 하고 간접 원가가 되기도 합니다. 경영자는 경영 의사결정을 위해서 원가를 부담하는 그 무엇에 대한 원가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 무엇을 즉 원가 대상이라고 하는 거죠. 원가 대상은 크게 제품이 되기도 하고요. 공정이 되기도 하죠. 개별원가 계산 시스템에서는 제품이 되고요. 공정별 종합원가 계산 시스템에서는 공정이 되는 것이죠. 원가를 추적 가능성에 따라 분류하는 경우 직접 원가는 이 원가 대상, 제품 또는 공정에 직접 부과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간접 원가는 별도의 배부 방법을 사용해서 원가 대상에 할당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원가 배부를 실시하는 목적을 살펴보면 먼저 재무회계 관점에서 외부 보고 목적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재고자산에 가입게 되니까 재고자산의 평가 및 이익 측정을 위해서 원가를 배부하는 것입니다. 관리회계 관점에서는 제품 계열을 추가하거나 폐지 여부 등과 같이 계획, 통제와 관련된 의사결정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원가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필수이므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원가 배부를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경영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성과 평가를 위해서도 원가를 배부하는 것입니다. 원가 배부 기준 결정에 대해서 알아보면은요. 자, 원가 배부 기준, Cost Allocation Base라고 하는데요. 직접 원가를 각 원가 대상에 대응시키는 기준이에요. 배부 기준은 논리적으로 타당해야 되고요. 경제적으로도 이용 가능해야 되죠. 그래서 합리성을 띄어야 합니다. 이런 기준을 찾기 위해서는 원가와 원가 대상과의 관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원가 배부 기준을 선택하는 데 지침이 될 수 있는 사항으로는 첫째, 인과관계 기준이 있어요. Cause and Effect Criterion 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는 특정 활동의 수행이 원인이 되어서
특정 원가가 발생하게 된다는 가정으로 출발하죠. 그래서 인과, 이 원인이고요. 과는 이제 결과죠. 원인은 제품 생산이에요. 결과는 제품 생산에 따른 이제 원가 발생이죠. 그럼 제품 생산은 어떻게 했느냐? 생산량은 얼마나 나왔고, 또 작업시간은 얼마나 되었으며, 원재료 투입량은 얼마나 되고, 사용 면적은 얼마나 차지했고, 종업원은 몇 명이나 투입이 되었는지 등등등 이러한 원인들에 따라 원가가 발생되었으므로 이러한 원인을 기준으로 하여 원가를 배부할 때 인과관계 기준에 따른 원가 배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부담 능력 기준이 있습니다. ability to bear라고 하는데요. 원가 대상이 원가를 부담하는 그 능력만큼 비례하여 원가를 배부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배부되는 대상 원가를 본사 원가, 원가 대상을 사업부, 부담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매출액을 사용하면 매출액이 높은 부서가 본사의 원가를 부담할 능력이 많다고 보는 것이죠. 또는 이제 제품에다가 제품 생산량에다가 곱하기 단위당 판가를 곱해요. 그러면 이제 판매 가능가액이 나오죠. 그래서 제품별 원가 배부를 할 때에는 제품의 이러한 부담 능력을 가지고 판가가 높은 제품에 더 많은 간접 원가가 배부되게끔 하는 그러한 방법을 부담 능력 기준 배부라고 해요. 셋째, 수혜 기준이 있습니다. benefit received라고 하는 건데요. 원가 대상이 제공받는 그 효익 정도에 비례하여 간접 원가를 배부하는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공정성과 공평성 기준이 있습니다. fairness or equality인데요. 즉 공정 또는 공평에 따라 원가를 이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가를 계산하는 사람의 자기적 판단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원가 배부는 그 공정성과 공평성을 가지고 원가를 올바르게 배부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부분별 원가 계산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1단계로는 부문 개별비를 발생한 제조 부문과 보조 부문으로 나누어 집계합니다. 2단계는 부문 공통비를 발생한 제조 부문과 보조 부문에 각각 배부하는 것입니다. 3단계는 보조 부분비를 제조 부문에 배부하는 것인데요. 이때에 직접 배부법,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 중 하나의 방법을 택일하여 원가를 배부합니다. 4단계로는 제조 부분비를 각 제품에 배부하는 것으로 이때에는 금액법, 시간법, 수량법 등이 있습니다. 금액법을 다른 말로 가액법이라고도 해요. 가액법에는 직접 원가법이 있고요. 직접 재료비법, 직접 노무비법이 있습니다. 직접 원가법은 직접 재료비와 직접 농업비를 모두 합한 방법을, 더한 방법을 직접 원가법이라고 하고요.
개별적으로는 직접 재료비만 기준으로 배부하는 방법, 직접 노무비 발생 기준으로만 가지고 배부하는 방법, 이렇게 또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보조부문 원가의 배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제조기업은 제조부문 프로덕션 디파트먼트와 보조부문 서포트 디파트먼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제조부문은 제조기업의 핵심 목적인 제품의 제조 활동을 수행하는 부분이에요. 보조부문은 제조부문을 돕는 부문이죠. 제조부문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제품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죠. 하지만 보조부문은 제품과의 직접적 관련성을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므로 보조부문 원가는 모두 제조간접비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각 제조부문의 원가를 배부하게 되죠. 자,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는 제공품 계정으로 모두 집계가 되는데요. 보조부문의 경우에는 이렇게 제조간접비 원가가 여기에 이제 발생이 되고, 그리고 이제 제조부문에는 이제 제조부문별로 원가가 배분이 되는데요. 제공품에는 이제 제조간접비로 분류가 되는 것이죠. 각각의 제공품별로 원가가 또 나뉘어지는 것이죠. 보조부문 원가를 다른 부분에 배부할 때는 먼저 그 보조부문의 용역 제공 활동을 가장 잘 반영하는 기준을 선택해야 합니다. 보조부문 원가의 배부 기준으로는 동력부문, 여기 보조부문들이 있죠. 동력부문, 수선유지부문, 식당부문, 구내식당이죠. 그 다음에 창고, 원재료 부재료 보관하는 창고, 그 다음에 인사관리부문, 공장관리부문, 구매부문, 종업원 후생부문 등이 있어요. 각 부문별 배부 기준은 동력부문은 전력량을 기준으로 직접 부문에 배부하고요. 수선유지 부문은 수선유지 횟수별로 직접 부문에 배부하고요. 식당 부문은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창고 부문은 재료 사용량 또는 원부자재의 주문 횟수를 기준으로, 인사관리 부문은 종업원 수, 공장관리 부문은 면적, 구매 부문은 주문 횟수, 주문 비용, 종업원 후생 부문은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각각 원가를 배부합니다. 보조부문 원가의 배부 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면요. 보조부문은 제조부문뿐만 아니라 보조부문에도 용역을 제공하기 때문에 상호배부법이라는 그 배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거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단계배부법을 절충형으로 쓰기도 하고요. 또 보조부문 상호 간의 원가 배부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다면은 보조부문 상호 배부를 생략하고 직접 부문에다가 바로 배분합니다. 이것을 직접 배부법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단일 배부와 이중 배부가 있는데요. 단일 배부는 변동비와 고정비로 나누지 않고 직접 부문에 배부하는 방법이고요. 이중 배부율법은 보조 부문의 원가를 변동비와 고정비로 나누어서 원가를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해서 원가를 배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중배분율법은 보조부문의 원가를 변동비와 고정비로 이원화한 다음에 보조부문에서의 변동비는 실제 조업도를 기준으로 배부를 하고요. 고정비의 배부는 기준 조업도로 배부를 해요. 이것이 이중배부율법이죠.
단일 배부율법이든 이중 배부율법이든 직접 배부법 또는 단계 배부법 또는 상호 배부법과 상호 연동해서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직접 배부법, 다이렉트 메소드인 직접 배부법은 보조 부분 간 용역 수수에 대한 관련성을 완전 무시하고 직접 부분에 바로 배부하는 방법이죠. 직접 배부법의 장점은 절차가 간단해요. 하지만 단점은 보조 부문의 수가 많고 보조 부문 상호 간의 용역 수수 거래가 많을 때에는 원가를 왜곡시킵니다. 네, 그래서 직접 배부법은 보조 부문의 수가 적고 보조 부문 상호 간의 원가 교류가 크지 않을 때에는 직접 배부법을 쓰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그렇지 않으면 상호 배부법을 써야 합니다. 자, 예를 들면은 이제 보조 부문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동력 부문과 공장 관리 부문. 제조 부문은 기계 가공 부문과 조립 부문이 있습니다. 보조 부문에서의 동력 부문 원가는 20만 원을 썼고요. 공장 관리 부문은 10만 원을 썼어요. 그래서 각각 동력 부문과 공장 관리 부문이 기계 가공 부문과 조립 부문인 제조 부문에다가 원가를 각각 배부해야 합니다. 기계 가공 부문에서는 이제 600kW, 그 다음에 이제 동력 부문에서 기계 가공 부문에 600kW, 조립 부문에 400kW를 전력 제공해 주었죠. 그 다음에 공정 관리 부문은 기계 가공 부문의 면적이 600제곱미터고요. 조립 부문의 면적이 200제곱미터예요. 그래서 공장 관리 부문은 이 면적 넓이만큼 관리를 해 주었겠죠. 그래서 원가를 배부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직접 배부법의 경우 자, 먼저 동력 부문입니다. 동력 부문의 원가가 20만 원이죠. 네, 곱하기 네. 자, 기계 가공 부문 600kg, 기계 가공 부문과 조립 부문을 모두 더하면 600kW와 400kW를 모두 더하면 1000kW예요. 그래서 1000분의 600 하면 기계 가공 부문의 원가가 안분 배부가 되겠죠. 1000분의 600kW만큼요. 또 곱하기 1000분의 400kW는 조립 부문의 배부가 됩니다. 자, 이번엔 공장 관리 부문이에요. 자, 공장 관리 부문은 10만 원을 썼고요. 자, 공장 관리 부문에서의 전체 면적은, 제조 부문의 전체 면적은 800제곱미터예요. 800분의 600, 기계 가공 부문이죠. 또 10만원 곱하기 800분의 200. 이 비율만큼 조립 부문의 배부가 되죠. 이렇게 직접 배부법은 이러한 방식으로 원가를 안분하여 배부합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그래서 보조 부문의 각 부문별 원가를 이렇게 제조 부문인 기계 가공 부문과 조립 부문에
이렇게 각각 배부가 되는 것이죠. 자, 단계 배부법을 보겠습니다. 단계 배부법, 스텝 다운 메소드인데요. 보조 부문 간의 일정한 배부 순위를 정해요. 그래서 그 순서에 따라서 원가를 배부해 주는 방법, 이것이 이제 단계 배부법이에요. 먼저 배부되는 보조 부문은 다른 보조 부문에까지도 원가를 배부해주고 제조 부문의 원가를 배부합니다. 후순위로 가는 보조 부문일수록 다른 보조 부문에 원가를 배부할 때 선순위로 배부되는 보조 부문에는 원가를 배부하지 못해요. 무조건 그 다음 순위 보조 부문에 원가를 배부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탑다운 방식이죠. 네, 이러한 방식으로 원가를 배부해 주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이제 단계 배부법이죠. 단계 배부법은 이처럼 그 모든 보조 부문에다가 원가를 배부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배부법과 상호 배부법 이 중간에 있어요. 네, 직접 배부법하고 상호 배부법의 절충형이다라고 할 수 있죠. 자, 예시를 보면은 LS 전선은 동력 부문, 공장 관리 부문 이렇게 두 개의 보조 부문이 있고요. 제조 부문에는 이렇게 아까와 마찬가지로 기계 가공 부문과 조립 부문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단계 배부에 따라 원가를 배부하는데요. 배부 순서를 이제 정한다면 지금 그 공장 관리 부분부터 조립 부문에 이르기까지 숫자가 이제 1600kW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면적 기준으로 하는 배부를 보면 동력 부문부터 조립 부문까지 1000이에요. 그래서 이제 먼저 배부를 한다면은 그 공장 관리 부분을 먼저 배부하고 그 다음에 동력 부분을 후순위로 배부하게 될 것입니다. 자, 공장 관리 부분은 이제 10만 원을 썼죠. 자, 10만 원 곱하기 전체 동력 그 공급량이 1600입니다. 보조 부문까지 합해서요. 여기서 이제 공장 관리 부문 600kW를 제공해 주었죠. 자, 이렇게 안분해서 곱하여진 금액은 공장 관리 부문으로 배부가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금액을 한번 계산해 보면은요. (37,500원이) 공장 관리 부문에 배부가 됩니다. 네, 1600분의 600 기계 가공 부문이고요. 1600분의 400 조립 부문이 되죠. 자, 이번에는 동력 부문을 보겠습니다. 동력 부문은 이제 20만 원을 썼죠. 이게 이제 동력 부문으로 가야 되죠. 네. 네, 동력 부문 20만 원이에요. 이거 제가 숫자를 잘못 적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은 공장 관리 부문에 배부되는 금액은 좀 달라져야 되죠.
75,000원이 배부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이제 그 공장관리 부문은 10만 원을 썼잖아요. 공장관리 부문 10만 원을 썼는데 여기 있죠? 여기에 동력 부문에서 공장관리로 배부된 이 75,000원이 넘어와야 되죠. 그래서 175,000원이 돼요. 자, 이 175,000원 곱하기 이제 기계 가공 부문과 조립 부문만 기준으로 직접 배부하듯이 하는데요. 그러면 800분의 600제곱미터만큼 기계 가공 부문에 배부가 되고요. 또 175,000원 곱하기 800분의 200만큼은 조립 부문에 배부가 됩니다. 이렇게 단계 배부하는 것이에요. 후순위로 갈수록 원가 배부 금액이 많아지겠죠? 이게 더해지니까요. 자, 이번엔 상호배부법을 보겠습니다.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 전체를 다 파악을 해서 원가를 이제 배부하는 것이에요. 각 보조부문 사이에 용역수수 관계가 존재할 때 각 보조부문의 원가는 다른 보조부문의 원가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모든 보조부문에 다 원가를 배부하니까요. 상호배부법의 문제점은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계산 과정이 직접 배부법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요. 단계 배부법보다 또 복잡해요. 근데 최근에는 컴퓨터 기술의 발달로 이런 문제점은 많이 해소되고 있죠. 상호배부법이 이론적으로 가장 타당한 방법이지만 보조부문 간 상호 간의 관계가 크지 않을 때에는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상호배부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조부문의 상호 용역수수 관계를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서 배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내용을 연립방정식으로 나타내야 되죠. 그래서 보조부문 동력 부문을 X라 하고요. 공장 관리 부문을 Y로 칭합니다. 그래서 X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동력 부문에서 공급한 이 전력약을 프로테이지로 다 환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600 나누기 1600, 400 나누기 1600, 그 다음 면적은 200 나누기 1000, 600 나누기 1000 이런 식으로요. 프로테이지로 다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연립방정식을 나타내기가 쉬워지죠. 자, 그러면 이제 전력 공급량을 기준으로 해서 프로테이지를 계산해 보면 자, 600 나누기 1600 37.5%네요. 네, 여기가 37.5%. 네, 여기도 37.5%. 자, 그러면 100에서 37.5, 37.5씩 빼면 25가 남습니다. 그래서 조립 부문은 이제 25%가 되죠.
그 다음에 면적은 구하기가 쉽죠. 합계가 1000이니까 자, 여기가 20%, 자, 60%, 20%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력 부문은 X, 공장 관리는 Y가 되니까 식을 구한다면 0.2 플러스 X가 20만 원을 썼으니까요. 20만 원 플러스 0.2Y가 되고요. 자, Y는 10만 원을 썼죠. 10만 원 플러스 0.375 X가 됩니다. 연립방 정식이니까 이 Y의 열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X부터 구하면 20만 원 플러스 0.2 괄호 열고 10만 원, 그렇죠? 더하기 0.375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각각 대입을 해서 풀어 나가는 것이죠. 곱하기부터 먼저 해야 되니까 20만 원은 나중에 더해요. 그래서 X를 계속 풀어 나가면 0.075가 되네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X를 계속 이제 대입을 해 나가면요. 자, 이 두 개의 값을 더해야죠. 그럼 이제 22만 원이 되고요. 0.075Y가 됩니다. 자, 이 값을 앞으로 이항해야 되죠. 그러면 1-0.075가 돼요. 그래서 계속 이제 식을 구하면요. 0.925가 됩니다. 반올림하면 237, 838이 되겠네요. X의 값은 237, 838이 돼요. 그리고 이제 237, 838원을 여기다 또 대입을 해서 또 곱하죠. 그리고 10만 원을 더하고요. 이렇게 해서 또 Y의 값을 또 구해 나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각각 이제 대입을 해서 이렇게 풀어 나가는 방법이에요. 23만 7,838원을 여기에 맞춰서 이제 배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18만 9,189원은 여기에 맞춰서 또 배분을 하는 것이죠. 18만 9,189원은요. 바로
Y의 이제 식을 이제 구하면 0.375 곱하기 237 838이 되죠. (89,189원) 89189 더하면 189,189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Y의 값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 189,189원이 나온 거고요. 요게 이제 각각 이제 배분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원가가 이제 모두 배부 원가가 이렇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직접배부법, 단계배부법, 상호배부법, 그 다음에 장점, 단점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고요. 단일배부율법과 이중배부율법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고정원가와 변동원가를 구분하지 않는 것, 이중배부율법은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를 각각 구분해서 변동원가는 실제 조업을 기준으로, 그 다음에 고정원가는 기준 조업을 기준으로 배부합니다. 그리고 이 단일배부율법과 이중배부율법은 직접배부법, 단계배부법, 상호배부법과 연동해서 혼합하여 배부할 수 있죠. 네. 자, 예시를 보면 이제 동력 부문, 공장관리 부문이 있고요. 이렇게 실제, 예산 이렇게 있습니다. 요 실제는 실제 조업도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 전력 공급. 근데 이렇게 예산자가 붙은 거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준조. 그래서 이제 이중배부율법을 한다면 이 변동원가는 실제 공급량을 기준으로 또 실제 면적을 기준으로 배부하고요. 고정원가는 이제 예산을 기준으로 배부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단일배부율법을 쓴다고 하면 변동과 고정은 무시되고 요 합계금액으로 실제 조업도를 기준으로 배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제조부문 간접비의 배부를 보겠습니다. 공장 전체 제조간접비로 배부하는 것이 조금 뭉뚱그려서 하는 거라서 좀 비정확성은 좀 있어요. 공장 전체를 기준으로 한다면 공장 전체 배부 기준이 분모가 되고요. 공장 전체 제조간접비가 분자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구한 배부율을 기준으로 원가를 배분한다는 것이고요. 부문별 제조간접비 배부율은 부문별 배부 기준을 분모값으로, 부문별 제조간접비를 분자값으로 해서 부문별로 원가를 이제 구분해서 배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문별 제조간접비 배부가 공장 전체 제조간접비 배부보다 정확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죠. 공장 전체로 가면 왜곡 현상이 나올 수가 있죠. 공장 전체 이제 예시 자료를 보면 공장 전체 제조간접비 배부율을 이용하여 배부한 제조간접비는 다음의 표와 같이 공장 전체 제조간접비 총액을 이제 가지고 배부율로 구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배부하는 것이죠. 그 직접 노무비법 기준으로 한다면 요 직접 노무비만을 기준으로 해서
합계금액 분모, 그 다음에 각 제품별 분자 값에 해당하는 개별 노무비를 가지고 안분해서 이제 전체 제조간접비를 배부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부분별 제조간접비 배부율을 적용을 한다고 하면 그 보조보험 원가를 직접 배부법과 이중 배부율을 이용해서 배부한 제조간접비는 다음의 표와 같이 기계 가공 부분과 제조간접비, 광케이블의 기계 시간과 랜 케이블의 기계 시간 비율로 각각 배부해서 각 제품별로 원가를 이제 구하는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제조간접비에 대한 그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았고요. 문제풀이 시간에 또 이어서 또 자세히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